청년 직속 창출주기 요새 정치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원래 보통 순서가 이렇게 제시되진 않는데 제가 또 순서를 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 브라이언 임팩트라고 해가지고 카카오에서 사회혁신 활동을 하는 기업가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도 선정이 돼서 브라이언 펠로우로 있습니다. 그 제가 창업하기 전에는 해줌이라고 하는 지붕형 태양광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창업 멤버이자 기술 책임자로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삼성전자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 학력으로는 제가 원래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귀국을 해서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하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고 한 5년 정도 독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살면서 그 법인도 만들어봤고요. 사업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뭐 저희 회사 PR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IT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IT 서비스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를 정말 간단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확산, 관리, 거래 관점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챕터당 2분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창업한 지 4년 된 회사인데 그동안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자부 장관상, 환경부 장관상,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상을 하였고 작년에는 미국 CES에서 스마트 에너지 분야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진 않지만 올해 그 IPEF라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100개 뽑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100개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시다시피 기업들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텔레콤, 신한금융그룹 이런 곳에서 다 저희를 유망 스타트업으로 뽑아주셨고 육성 프로그램에 넣어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것인데 좌측에 있는 것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기차 같은 분산 전원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통 가상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산 전원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주 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이랑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산 전원들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만드는데 예를 들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그룹 등을 대상으로 아리백 전환 서비스를 만드시는데 저희가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 반응 분야 1위 사업자인 그리드 위주로 저희 고객 계시고 또 주유소 운영하고 계시는 SK에너지와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든 거는 생뚱맞지만 햇빛바람지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뭐 햇빛지도라는 것은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햇빛바람지도 해가지고 풍력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이거를 발표를 2021년도에 했었고 이게 저희가 뭐 데이터를 갖고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공공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만들었거든요. 공공 데이터 공개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공공 데이터 활용을 굉장히 잘했다. 이래서 이걸로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공공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무료 서비스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8만 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오늘 발전량이 얼마다, 내일 발전량이 얼마쯤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무료 서비스이고요. 현재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3,0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든 거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데 이런 거는 뭐 태양광이나 전기차 충전기나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고요. 이걸로 저희가 혁신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이사장님, 회장님도 나오셨지만 저희가 월간 햇빛바람이라고 작은 회사들이 아리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 아리백을 저희가 협동조합이랑 같이 했거든요. 저희가 발전소를 직접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발전소가 필요했는데 또 이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카카오랑 얘기를 끝내고 바로 협동조합으로 찾아가서 시민들의 힘으로 아리백하는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판사를 시켰고 아직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카카오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아리백을 하고 계시는
거의 유일한 대기업입니다. 네, 먼저 확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에서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니까 에너지 전환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산 같은 것들이 없이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도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 대부분이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한국은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굉장히 낮은 반면에 에너지 아리백으로 재생에너지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은 또 굉장히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나 SK나 현대나 이런 것들이 다 재생에너지 전환하기로 선언해버렸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다 모아도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글로벌리는 싸다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게 2019년 자료인데, 녹색 박스가 화석연료 발전 비용이고 태양광 풍력들 보시면 하단에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면 아마 바닥을 뚫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비싸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맨날 물어보셔가지고 왜 비싼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만든 게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비싸다고 할 때는 두 개의 맥락이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비싼지를 좀 뜯어보면은, 연구 자료들이 있어서 뜯어볼 수 있거든요. 뜯어보면은 뭐가 문제냐, 인허가 비용이 예를 들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중국이랑 비교해서 50배, 독일이랑 비교해서 10배, 이러니까 사실은 초기 투자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허가 비용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구조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제 대학원 동기 중에 SAP라는 회사에 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SAP가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도 사용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ERP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ERP 시스템 SAP 왜 그렇게 성공적이었냐,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너가 뭐 독일 관공서 가봐서 알겠지만 독일이 워낙 절차가 복잡하고 뭐가 많지 않냐, 부동산 계약만 해도 책 한 권 주고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하는 게 우리인데, 그래서 독일 관공서에 대응하는 시스템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도 안 되는 게 없더라. 그래가지고 SAP가 성공했다. 이게 이제 실제 제가 독일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독일보다 한국 인허가 비용이 10배 비쌉니다. 그러니까 진짜 충격적인 숫자죠, 이건. 그래서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싸질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왜 비싸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맥락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발전원이 좀 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 비교한 거 제가 이거 만든 거거든요. 출처는 여기 자료로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태양광 소형으로 제가 분류한 걸 보시면은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른 패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가격을 보시면은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월등히 쌉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싼가?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이 우리나라에서 비싸다라는 얘기보다는 원자력이랑 석탄화력이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저렴한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라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제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발전원별로 우리 동네에 이런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좋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유사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 거랑 한국에서 한 거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한국은 독일 국민들에 비해서 석탄화력과 원자력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매우 높죠.
이제 그런 것들이 비용 구조에도 묻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사실 뭐 IT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배경을 좀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건 IT가 제가 보기엔 조금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그 용량 분포를 보면은 되게 많은 경우 80% 이상이 1메가와트 이하의 중소형 발전소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뭐 산지도 많고 땅도 좁기 때문에 큰 뭐 발전소가 쭉 펼쳐져 있는 그런 그림은 다른 나라 얘기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중소형 발전소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규모 발전소랑 대규모 발전소랑 비용 구조를 좀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발전소들은 전체 그 투자 비용, 그 건설 비용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하드웨어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넓은 부지에서 발전 사업할 때는 대부분의 비용이 패널이나 뭐 인버터나 이런 주요 기자재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은데, 예를 들어 옥상에 있는 뭐 20kg, 3kg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작은 발전소를 지을 때는 비용 구성상 비하드웨어 비용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패널 비용이 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버터 비용이 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태양광 비용 엄청 싸질 것 같지만 절반밖에 안 싸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발전소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작은 발전소를 많이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작은 발전소의 비용 구조를 보면 절반은 비하드웨어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하드웨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 비용이 싸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IT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걸 논의할 때 패널 가격, 인버터 가격 이런 하드웨어에 관한 것들은 잘 하고 있고요. 이미 더 싸지기도 더 많이 계속 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비하드웨어 비용에 속하는 것들이 뭔지를 잘 분석을 하고 그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싸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나버린 거 아닌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 만들어 놨는데 뭐 가동 중단시킨다 이런 기사들이 좀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한번 뭐 짓고 나면은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료비가 들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그냥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왜 꺼야 되는 거야? 이걸 사실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진짜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전력망 특성이랑 관련이 있는데, 우리 전력망은 에너지 공급이랑 수요가 균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면은 뭐 가전제품 가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랑 그 공급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곳이어서 태양광 발전이 잘 되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전력망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끄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하면 또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역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지구의 다른 편에서 살다 와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를 쓸 만큼 써보고 안 되는 경우에 다른 발전원을 가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먼저 끄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연료비가 들지도 않고 온실가스 배출도 하지 않으니까 재생에너지 먼저 다 쓰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가스나 석탄화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는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소 먼저 끄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전력망 안정에 대한 것이랑 연결지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근데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 작은 발전소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은 새로운 도전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상발전소 같은 것들이 유망 산업으로 등장하는 배경이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생각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늘어난 세상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일식입니다. 일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태양광 발전소가 동시에 꺼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전력망 안정에 관한 최고의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꺼지는 것도 힘든데 다시 동시에 켜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출렁출렁하는 상황인데 이때 그러면은 유럽에 정전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유럽처럼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유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각국 정부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현상을 대비해서 무슨 일들을 했는지, 일식 당일날은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좀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자료 중 일부만 좀 보여드리면 독일에서 일식이 발생했을 때 태양광 발전소가 10기가가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한 대가 1기가 정도라고 보통 분류를 하는데 10기가면은 원자력 발전소 10대가 동시에 꺼진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실 유럽에서 블랙아웃이 생기거나 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은 2035년 9월 1일에 한국에도 일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035년쯤 되면은 그때는 한국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꽤 높은 국가일 것이라서 그게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 놓아야만 아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전기차 충전하면 운항해 준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기를 쓰면 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충전하면 1kW당 50원을 돌려준다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아까 전력망 안정에 대한 이슈랑 연결져서 보시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산 전원들을 잘 관리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상발전소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산 전원 구성이 발전원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공급형 가상발전소라고 분류를 하고 대표적으로 독일의 넥스트크라프트베르크 같은 회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 한 7대 정도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전소 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수요처의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는 식으로 가상발전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가 모자랄 때 뭐 공장에서 평소에 전기가 많이 쓰는 공장을 시프트 시켜준다던가 이런 식의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이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요형 가상발전소라고 분류를 하고 대표적인 회사로 NR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두 번째 분류 기준으로는 그 가상발전소 구성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력망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테크니컬 VPP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스템이라는 회사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가상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모아가지고 전력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커머셜 VPP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회사로는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냥 찍어 놓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럼 뭐 다른 나라 얘기만 하지 말고 한국에서는 뭐 할 수 있냐? 한국에서 이 가상발전소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가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데 첫 번째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이제 발전을 하면은 원래는 얼마를 발전하든 우리가 다 사준다 이게 이제 제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발전소가 많이 늘어나서 얼마든지 다 사준다는 어려우니까
얼마를 생산할 건지 너네가 먼저 신고를 하고 그것만 우리가 사줄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도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하는 것부터 예측의 오차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가상발전소를 만드는 회사들이 해결할 걸로 보고 있어서 이 입찰 제도가 하나의 흐름으로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이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한 이 자료에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망 운영 서비스도 한국이 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전기차가 운행되지 않을 때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드는 것을 함께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가 좀 많이 더 확대가 되면 이런 서비스들도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만의 거래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재생에너지 거래하는 방식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IC 구매, 직접 계약, 녹색요금제, 자가발전 이런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그 방식을 보통 섞어서 씁니다.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섞어서 씁니다. 어떤 기업도 한 가지 방식으로 아리백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조합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회사들이 선호하는 방식과 에너지를 조금 쓰는 회사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큰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자가발전이나 PPA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외에 뭐 IT 회사나 이런 조금 에너지를 쓰는 회사들은 인증서 구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또 높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유도를 하려면 이 한 가지, 두 가지 방식 혹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 이런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아리백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기업들이 수요자로 거론이 되는데, 물론 그분들이 수요자인 거 맞긴 한데 실제로 그 기업들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B2C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그 사용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리백 PPA 계약 최초로 한 기업이 어디냐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 회사.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랑 접촉이 많은 회사들이 이런 그 친환경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에서, 그리고 또 전환하는데 비용도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책들을 만들 때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번 하기로 마음 먹으면은 IT 회사들이 되게 빨리 100%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다 아리백 선언했는데 실제로 그 어떤 기업들보다 더 빨리 아리백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판교에 IT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게임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아리백 수요 기업이라는 시선으로 좀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들도 좀 넣어놨는데 생략하고요. 근데 국내에서 아리백을 그럼 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운 점은 없냐?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공단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복잡한 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큰 회사들이랑 거래를 하는 것이 전력시장의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큰 회사들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데, 이제 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별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시스템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 뭐 REC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2021년 7월에는 폭락하고 10월에는 폭등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얼마에 사는 게 좋은지 이런 구매 의사 결정도 좀 어렵고, 거래하는 것도 현재는 한 달에 2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때 놓치면은 또 2주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2년에 저희 회사도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니까 저희부터 재생에너지 써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죠. 이거를 한번 해봤죠. 일단 가입하는데 16일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도 할 거야, 뭐 이렇게 나한테 챌린지를 하는 건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거쳐내고 앞발이 같이 했죠. 그래서 그거를 한 경험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당시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좀 극심했던 시기였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스타트업이 아리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행사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몇 번 왔는지 아세요? 400여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 관심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협동조합과도 긴밀하게 얘기하면서 아리백 관련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걸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산업은 IT 기술 도입이 굉장히 뒤처진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잘 된 분야가 미디어고 넷플릭스로 상징되는 미디어고 제일 안 되는 분야가 에너지. 그래서 좀 과장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에너지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하는 방식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IT가 잘 들어가 있지 않은 분야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분산 전원들이 막 확대되고 하면은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전화상 같은 것에서 인터넷 같은 것으로 생각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다양한 분산 전원이 들어가면은 이제 의미 있는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인데,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들 포함해서 이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산업을 부흥시키려면은 IT 산업의 교훈을 좀 잘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참여자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결함을 찾을 수 있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칙은 아니지만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보는 눈을 늘려서 이것을 강건하게 운영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성당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수 엘리트가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모든 정보도 독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처럼 만드는 거는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델인데, 이제 저희는 시장 모델에 대해서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에너지 전환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유명한 스타트업들 나와서 대회도 하고 상도 받고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거기서 상 받은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면은 형사처벌 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유망 사업인데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좀 혁신이 만들어지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